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은 쉬어가니까 이 쉬어감이 조금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 시장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오늘 시장이요? 네. 별로 좋지 않죠, 요즘에. 시장이 네.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신의 한 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조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오늘도 뭐 7, 8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있는 이 상황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어요. 거기다 지금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또 장기화가 또 되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는 침체를 하고 있는데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예전에 뭐 물가 폭등 뭐 유가 하나면 유가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가 뭐 그냥 곡물 뭐 원자재 이거 죄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들 때문에 계속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그럼 내일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2개 정도 캔들 확인했을 때 좀 반등이 나온다. 상승이 좀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 있는 종목을 가지고 또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유럽 시장이 또다시 폭락을 하면 그냥 관망하든가 아니면은 현금화를 좀 더 손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는 손절보다는 그냥 사지도 말고 그냥 관망하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고 또 오늘도 이슈를 또 다뤄볼 부분들이 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어쨌든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저희 머니트렌드는 이슈로 분석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1% 정도 하락한 2,62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도 1,237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던 시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또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또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765억 원, 기관은 2,92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3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3일간 순매도한 규모 누적 3조 8,744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코스닥 수급도 보시면요. 개인은 91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04억 원, 외국인은 737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이 또 대선이라서 대선 이슈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감에 종합주가지수가 반짝 상승하는 현상을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허니문 랠리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13대 대선부터 최근 7번의 대선을 살펴보면요. 그중에 5번은 새 정부 출범 1년 뒤에 두 자릿수의 지수 상승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로
위주로 신음하는 우리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이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에는 유틸리티와 건설, 이 후보는 친환경 그리고 게임 업종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머니트렌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제 지금 바로 저희 머니트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후보들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짚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기본 방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의 완화를 통해서 큰손 투자자까지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런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활성화 공약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공모주 배정에 대해서 일반 청약자의 배정 비율을 좀 상향을 하겠다. 30%로 상향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큰손 투자자를 유입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매도 폐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손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차입 기간과 보증 비율을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 간의 담보 비율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못 박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을 하루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뭐 여태까지 뭐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공약들에 대해서 이행률을 이제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요. 이 이행률이 50%가 잘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계속 다 지키질 못할 뭐 그런 이제 공약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공약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다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역대 지금 대통령들에 대한 지금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4년간 공약 이행률이 한 4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18.2%밖에 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43% 정도, 43.3%, 이명박 정부에서는 39.5% 정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수단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 믿으면서 이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여태까지 봤을 때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얘기들은 있잖아요. 뭐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증권거래세 폐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매도 개선이라든지 물론 공매도 개선은 둘 분 다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뭐 거래세 뭐 폐지라든지 저는 일단은 환영하는 쪽입니다. 일단 거래세를 그러니까 뭐 거래세가 폐지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주식 양도세 폐지가 나으냐 이미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금액대가 굉장히 크거나 그러니까 거의 준재벌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고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거의 중론으로 났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뭐 공매도는 손을 보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여태까지 쭉 시간이 오랜 이 주식시장 시간 속에서 뭐 하겠다, 손 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손을 보는 경우들은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라는 그런 공약 속에서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간에 대선 이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손을 보겠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은 좀 있을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라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과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들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그다음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다라 그래서 뭐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뽑아서 잘 돌아간다고 한다라 그래서 영국 시장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테마는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까지는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돈의 힘으로 바꾸는 거지. 그 돈의 힘은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그걸 아우르는 그런 이제 큰 자금들의 그 흐름들. 근데 지금은 다 원자재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자재 쪽에 있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든 하면 전 세계 시장에 좀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가면은 그때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대선 이후에서도 뭐 허니문 랠리 요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막상 이렇게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나서 만약에 주식시장을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그런 실망매로 만약에 나왔을 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문 랠리는 이번에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권익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요즘에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주주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뭐 회사에서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어내고 해서 기존에 있는 회사가 주주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거나 좀 의미가 좀 없어져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뭐 둘 다 지금 결국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기존에서도 계속 물적 분할의 이슈가 있었으니까. 근데 물적 분할이 작년하고 올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거를 잘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뭐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뭐 심심할 때마다 물적 분할 이러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 이뤄주고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신규 상장한다고 무슨 대어 이번에 올해 뭐 최대 이게 대어다 이게 상장하면 뭐 대박이 날 거다 그래갖고 공모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그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가야 될 종목들이 못 움직이고 그래서
그 모회사, 그러니까 부모회사, 그러니까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모회사는 이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또 힘을 못 쓰는 상황.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금들이 원래는 다른 섹터로, 예를 들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다른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신규 상장하는 새로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상장을 해버리면은 그쪽으로 이슈가 다 들어가 버리고 종목들, 자금들이 글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하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올라가도 뭐 재미없는 상황.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제화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어쨌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조금 법제화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해서 그걸 본회의에 붙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돼서 결국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입법화하고 그다음에 법제화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상 대규모의 투자를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하는 것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입장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더 확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뭐 배당을 많이 엄청나게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서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상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식을 못 팔게끔 뭔가 되는데 지금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상한 편법들로 해가지고 그거를 상장하자마자 뭐 몇 개월 만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당일날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아예 그냥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배당을 엄청 많이 주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주식을 한 30년 동안 못 팔게 만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묶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 사고 팔고 맘대로 해버리니까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물량 많이 가져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공평하게 좀 그 배분율을 좀 나누든가 아니면은 뭐 기관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1%밖에 못 팔게 만드는 거죠. 나머지 99%는 진짜 못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일부만 팔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런 뭔가 조금 기존 그 주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의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열심히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이제 기존 주주들이 조금 권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말씀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잘 다음 뭐 선거든 이번 선거든 어쨌든 잘 돼서 저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 뭔가 조금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일단 투표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좀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또 대선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은 도시 정비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건설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건설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많은 그 후보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건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게 건설업 쪽이니까 그러면은 건설주 쪽을 하면 되겠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작년인가에서 현대건설을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200%인가 250% 올라갔죠. 굉장히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위치였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현대건설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250%인가 200%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대선 관련주 쪽으로 건설주들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250%는 120%였네요. 그래서 현대건설 그러니까 100%하고 그 다음에 뭐 금호건설 몇몇 건설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엔지니어링도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건설주도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어쨌든 나중에 대선이 이제 그때는 작년이었으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내일이죠. 그리고 누가 당선되든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쪽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셔라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때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책주들이라든지 종목들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할 겁니다. 다들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건설주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장이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면 갈 수 있어요. 지수가 좋으면.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장 박스권 타다가 다시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폭락하고 하락하는데 건설주가 올라간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번다라는 건 코스피가 여기서 5천, 6천 가서 종목들이 다 폭등을 해서 올라가서 돈을 버는 상승장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수가 1000이 깨지는 거예요. 코스피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1000이 깨지는 일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1000이 깨지면 삼성전자도 2만 원 갈 거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아까 현대건설 얼마였죠?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다 그러면 이 현대건설이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6천을 가갖고 10만 원을 올라가면서 한 250% 수익이 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거꾸로 5천 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5천 원에서 3만 원 가갖고 5천 원에서 3만 원 가면 250%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 원 떨어졌다가 3만 원 가갖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울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지수가 6천으로 가면서 건설주들이 돈을 크게 벌기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빠졌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엔지니어링도 좀 꼽아서 말씀드리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한번 표역 종목을 한번 줬던 적이 있는데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공약주로 만약에 건설주를 본다.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시장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쭉쭉쭉 빠져가지고 한 14,000원대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14,000원대에서 방송에서 한번 공약주로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00원까지 차라리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이런 데서 사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주들은 지금 대부분 다 바닥권역에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지면 이때서 주워 담아서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을 봐서 떨어질 때 싸게 사면 장기 투자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그냥 단기적인 그래서 내일 대선 이후에서 만약에 건설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잡으세요. 만약에 건설주가 대선 이후에서 정말로 움직인다 막 급등을 한다 막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나오면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뭐 삼성엔지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그 저가 건설주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그 지상철 해가지고 그거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지하철 뭐 이것도 뭐 건설한다 그러고 뭐 해저터널도 뚫는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건설 경기도 뭐 올린댔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저가 건설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3,000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시장은 아무리 잘 움직여봐야 박스권밖에 되질 않아요.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4천 가고 5천 가고 6천 가고 바라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장기 투자하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이후에서 다들 건설주들 얘기하니까 이쪽을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현대건설 5천 원에 사고 삼성엔지니어링 14,000원에 사고 정말 폭락했을 때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 거지 현재 구간에서는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주도 움직이들 괜찮거든요. 일봉에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지금 수급들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건설 공약들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저가 건설주를 공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가 건설주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그래서 현대건설도 뭐 5만 원 돌파한다. 뭐 예를 들어서 또 6만 원 돌파한다. 그럼 저가 건설주 공략하면 됩니다. GS건설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은 여기 그다음 저항 여기고 여기 넘어가면은 길게 봤을 때 이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 열심히 담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건설주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장기 투자는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매매만 된다. 근데 만약에 매매로만 보고 있다가 이게 고점을 돌파를 하고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고 정말 강하다. 그러면 건설주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가 건설주들을 바닥에 있는 애들을 공략해가지고 매매해서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단타만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차라리 시장이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수가 3,000을 돌파 안착하면 장기 투자용으로 뭐 매매로 다 됩니다. 뭐 순환매 매매 다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지금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말고 건설주는 좋아요. 근데 지금 가격에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빠지면 좋아요. 예를 들어 GS건설주도 2만 원대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반에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 세계 시장이 경기 침체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물가 상승 폭등에다가 이거 난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건설업종 관련해서 핑크빛 전망이 솔솔 나오긴 했습니다만 3,000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로,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장기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요 대선 후보들, 현 정부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좋아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상승장에 왔을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하락장 나오고 다 폭락하고 있고 뭐 예전처럼 뭐 유럽 뭐 망한다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리스 망하고 이탈리아 망하고 뭐 영국 망하고 막 은행 망하고 있고 막 미국도 막 망한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가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이게 상승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에너지 정책 얘기 나온다고 해서 뭐 올라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같은 경우나 뭐 그린 에너지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 기대감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태양광들. 근데 당선 막상 되니까 올라가던가요? 막 폭등할 줄 알았죠.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 2년 동안 빠지나요? 2년 동안 빠지나 1년 동안 빠지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이 끝나버리면 이게 하락하는 경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저는 에너지 관련주는 좋게 봅니다. 어디? 원전 테마주는 좋게 봐요. 근데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전 기술을 이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서 추천한 적이 있는데 왜 추천했냐면 원전 테마는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거는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뭐 그 조사량이라 그러죠. 일사량.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서는 이제 그늘도 지고 그리고 이게 또 태양광이 참 그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 충전이나 이게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마질 때서는 그래서 태양광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뭐 바람 부는 데서는 거의 뭐 태풍 부는 수준으로 그 풍속이 굉장히 빠르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8m/s 평균적으로 그게 좀 낮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설치할 때도 뭐 많지도 않고 이따가 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그런 여건이 조금 열악해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그래도 원전 테마는 이제 그 폐기물이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전 테마는 어쨌든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전기술을 얘기했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을 그때 당시에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이건 정확한 가격대에 들어왔었으니까 19,500원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이면 작년 2월 19일 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50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도 거의 40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싸다? 그러니까 전망은 좋게 보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뭐 장기 투자라든지
이거를 뭐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질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한 번 더 흔들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쪽 빠지면 시장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정기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2만 원 깨지고 다시 19,500원 이전에 제가 추천했던 가격으로 내려오면 저는 적극 추천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 89,000원이거든요. 19,500원이면 한참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히 단타, 매매. 그래서 만약에 원전 테마주 좋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으면 팔아야 돼요.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원전 테마주들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가격에서 장기 투자하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역시 장기 투자는 하지 말고 단타를 좀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원전주는 좋게 보지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기대해 볼 만한 산업군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이거를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대봐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역으로 치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제 뒤통수를 친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있는 이슈들이 다들 기대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들, 뭐 건설주 얘기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대선 관련주 쪽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설주 봐야 된다.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현대건설 아주 쌀 때 100% 올랐잖아요, 그렇죠? 철강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단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구간에서 어떤 산업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에선 그 어떤 종목도 해볼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지금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재 관련주 움직이잖아요. 다 단타예요. 그 뭐 10년 만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달 안쪽에서 상투 치고 떨어질 것 같거든, 제 생각으로는. 단타 치는 거예요. 뭐 비료, 사료, 뭐 곡물 관련주들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먹으면 팔고 하다가 걔네들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전 종목이 다 떨어지겠죠.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럼 물반 고기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반토막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종목들 사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워 담으면 좋겠습니까? 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소비주들. 그래서 소비주 쪽에서도 뭐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잖아요. 결국은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꾹꾹 눌러놨었던 그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항공주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주들도 지금 50% 빠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빠져서 정말 싸졌을 때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면, 소비주들을 공략을 하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에서 큰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소비주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소비주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조언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죠. 자,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입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사료, 농업 관련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사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머니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의 머니 섹터로 사료, 농업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어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이 안 좋아서 다 원자재 관련주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은 이유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죠.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라 그러죠. 월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있고 왜냐면 사람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료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필요하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밀 세계 수출량을 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한 25% 정도의 비중을 수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13.3% 정도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공백,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만 가축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이 배합 사료의 주 성분이 옥수수예요. 당연히 옥수수가 제일 싸니까 단가가 그래도 제일 만만하니까 아마 옥수수를 많이 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옥수수도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곡물 폭등하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뭐 뉴스 기사 어제 것만 찾아봐더라도 뭐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68% 폭등했다는 얘기 나오고 50% 넘게 폭등을 하고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뭐 아연, 뭐 철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뭐 다 올라가죠.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폭등한다 난리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게 가격을 또 어디를 또 움직이냐면 비료 같은 경우도 비료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로 포함을 하는데 비료도 결국은 그 질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화학 그 반응을 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화학 공장에서.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생산 단가가 높아져 버려. 거기다가 지금 유가도 올라가죠. 그러면 공장을 돌리는데 지금 뭐 원자력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고 화력 발전소 돌려야 되는데 단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 가격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생산하면은 어쨌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옮겨요? 아니죠. 다 자동차로 옮기는데 다 기름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배를 그러니까 운송을 하든가 운송비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도 폭등을 하고 그럼 비료는 뭐를 또 키우는데 비료를 씁니까? 농작물을 키우는데 또 비료를 쓰죠. 그러니까 농작물 가격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없어서 부족해서도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옥수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비싼 비료를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도미노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수 가격도 비싸지고 그러면 그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 그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비싸질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비싸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료 가격도 곡물 가격 다 폭등하라는데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었고 전쟁 테마주도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농업 관련주하고 비료주들은 좀 움직였는데 사료주들은 몇몇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미래생명자원 정도나 좀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곡물주는 좀 뽑아왔는데 뭐 순환매로서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식량 가격 지수가 96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슈는 계속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서도 뭐 유가 같은 경우 갑자기 유가로 얘기 넘어가서 그런데 유가도 그때 7년도였네, 2008년도 그때 당시 150달러 찍었을 때에서 200달러 간다는 얘기 나왔는데 다들 200달러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꼭지였고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원자재 가격 폭등한다 난리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2007년도, 2008년도의 경험상 난리 칠 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쪽에 원자재 가격은 꼭지를 치고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뭐 유가 뭐 300달러 간다는 얘기까지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속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곡물 관련주들을 지금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핫 이슈가 있으니까 사료 관련주들 이쪽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 선정된 사료 농업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머니 섹터 사료 농업 관련주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문자로 상담 내용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풀무원입니다. 매수가가 17,55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오늘 풀무원이 16,400원의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고요. 전일 대비 2.67% 하락을 했습니다. 자, 17,550원이면 오늘 종가보다도 상당히 좀 가격이 나가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음식업종이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움직이면은 너무 시장을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장을 믿는 거는 이거밖에 안 믿어요. 일단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뭐 깨지면 어쩔 수 없죠. 깨지면 음식업종이든 원자재든 다 같이 빠집니다. 올라가는 거 몇 개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섹터 안에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가 움직일지 아니면 니켈 관련주가 움직일지 뭐가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다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종목은 가긴 갈 겁니다. 뭐 비처금속도 마찬가지고 뭐가 가긴 갈 건데 모든 게 다 좋게 움직이려면 일단 지수가 지지되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음식업종들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풀무원도 올라가는 갈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박살이 나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박살이 나잖아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전 종목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풀무원도 답이 없어요. 풀무원도 이쪽으로 떨어져 버려요. 뭐 10,000원 내려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16,400원이자 10,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몇 프로 빠지냐면은 마이너스 40% 떨어지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되면 시장 저점 2,600이 깨지고 박살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박살이 날 거를 지금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선물 좋으니까 좀 제대로 좀 버텨줘서 잘 버텨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거고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이 지지가 돼서 들어주면 제가 바라는 거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2,800까지 올라오면 현금화를 좀 하자. 그래서 풀무원도 현금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반등이 잘 나오면 지금 2,700만 와줘도 고마울 것 같아요. 2,700만 와줘도 혹은 조금 더 힘을 내줘서 2,800만 와줘도 욕심내지 말고 풀무원 18,000원에서 뭐 잘 가면 2만 원인데 이 정도 올라오면 현금화 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빠질 때까지. 빠지면 또 다시 밑에도 사서 또 18,000원, 2만 원 가면 또 팔고 또 빠지면 또 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2,600이 깨진다. 그럼 깔끔하게 손절하는 거죠. 왜? 2,600이 깨져버리고 저점이 깨져버리면 풀무원도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음식업종들 좋다 얘기하지만 그는 시장이 살아있을 때 좋은 거고요. 지수 2,600 깨지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 떨어질 때 2,400이고 그 다음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2,200도 아닙니다. 2,000이에요, 그 다음. 2,400 무너지면 2,000 가야 돼. 2,000 무너지면 그때서부터 1,800, 1,600 봐야 되는데 1,800, 1,600 내려가면은 지금 종목들 반에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매매로 하시고 어쨌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지수가 2,700에서 2,800으로 올라오면 현금화해 놓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현금화해 놓고 기다리면 종목들이 싸지잖아요. 그럼 풀무원 같은 경우도 18,000원 가서 수익 내고 팔아요. 그 다음에 지수가 빠져버려서 박살이 나면은 이거를 10,000원에 다시 죽는 거예요. 주었다가 14,000원 가면 40% 수익이죠. 수익 내는 방법인 거예요. 팔고 나서 지수가 빠지면 싸게 사자.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매매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갖고 있다면 수익에서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을 하면 그때는 좀 현금화 전략으로 가고 또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또다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문자 상담 내용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매수가는 2,215원이고요. 비중은 35%입니다. 자, 오늘 종가는 2,645원인데 전일 대비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는 보다 낮은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날 일단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나 종목은 좋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농업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인데 팜스토리. 그러니까 저항대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거래량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를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을 사면 되는데 고점에 살 게 아니고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LPG 관련주 쪽인데요. 이때에서도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2월 14일 날
15일 날, 2월 15일 날에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 똑같은 얘기했어요. 떠 있을 때 사지 말고. 지금은 되게 바닥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가 하도 높으니까. 이걸 뒤로 돌리면 높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때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게 15일 날입니다. 이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신한수에서. 떠 있을 때 사지 말고 이런 거래량 실려 있는 좋은 종목은 조정받을 때 밑에서 사라. 그래서 그 방송 보고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갖고 대충 한 제가 볼 때 한 30% 먹고 판 것 같은데 그대로 냅뒀으면은 30%가 아니고 100% 나왔었네요. 지금도 60%고 오늘 아침 고점까지만 해도 80% 올라간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 거래 실린 종목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밑에 있을 때 공략해라. 그러면은 지금 팜스토리도 아까 했지만 사료 관련주들 이슈가 있다 그랬죠.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면 사료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건데 이거 사료 그러면은 사료 그럼 안 살 겁니까? 사료 사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료를 안 먹겠지만 동물들은 먹을 텐데 여러분들 치킨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들 여러분 고기도 뭐 돼지고기도 다 드실 거고 근데 걔네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쌀밥 먹일 것도 아니고 돼지를 사료를 줘야 되니까. 근데 사료가 그렇죠. 쌀밥을 먹일 수도 있는데 비싸니까. 그래서 그나마 싼 배합 사료를 이용하는데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관련주들, 사료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팜스토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매수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낮은데 오늘 좀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빠지면 더 사세요. 빠지면 더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2,000 다시 한 300원까지 밀리면은 이거 공략하려는 분들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당분간은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2,4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수익에 있고 못 팔았으니까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있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 3,000원 쪽에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은 지금 현재 팜스토리 좋게 보고 계시고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사료 농업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머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한일사료고요. 네, 오늘 한일사료 장 초반에는 조금 반짝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2,27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 5.8%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사료에 대해서도 만나봤는데요. 오늘 머니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자세한 분석과 또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서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생각 안 합니다. 계속 플러스로 빨간색이에요. 저게 여러분들이 주식처럼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각도랑 강세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이뤘다 그러죠. 5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이뤘다는 기사도 있었고 2017년도 이후에서 가장 지금 고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 왜냐면 지금 유가도 난리도 아니죠. 130달러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유가도 폭등, 원자재도 폭등, 비료도 폭등, 그다음에 곡물도 폭등, 사료 가격도 폭등을 할 겁니다. 이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은 비료 자체가 이제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제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료를 가지고 또 먹여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수수를 또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관돼 있으니까 다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이제 사료 관련주 쪽을 비료 관련주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는 조금 틀리지만 비료 관련주도 다시 움직일 거고 사료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다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료 관련주 쪽으로 일단 차트 모양이 좀 더 만만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일사료는 조금 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은 배합 사료 생산 판매 업체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식량 위기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과거에서도 보면은 비슷해요. 1년 전에서도 식량 가격 지수가 급등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식량 위기설 그때 최근 기사에서 뭐 일주일 동안 해서 식량 위기설은 얘기는 없었죠. 근데 아마 나올걸요 이거.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이제 기사 봐서 많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큰 평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이제 옥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공백 때문에 지금 식량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식량 관련주에서 사료 관련주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제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옥수수, 배합사료 생산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해상 우밍도 이제 상승을 하고 사료 가격도 상승 정말 이거 돼 있는데 맞아요. 뭐 이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 전략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떠 있을 때보다는 바닥에 있을 때 싸게 사야 된다는 주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1,900원에서 2,0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오늘 떨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면 12%가 더 떨어져야 됩니다. 12%가 더 떨어졌을 때 그래서 2,000원에서 1,900원 사이로 그러니까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2,300원입니다. 지금 2,275원이죠. 현재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단타 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서 샀다가 오늘 가격에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손절 가격은 이 전저점짜리 1,700원 정도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 한일사료 만나봤고요. 가격 공략법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